네,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우리 현예슬 이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신 리포터가 반갑습니다. 아니 아빠가 보신다며? 아, 그분 왜 그러시냐고. 이분 왜 이러시냐고. 조심하시라 그래요. 그럼 이번 주 외신 인사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 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러시아 경기 침체에도 산업계는 르네상스다라는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는데요. 낮은 루브라 가치와 수입 금지 조치로 러시아 산업계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수입 대체 현상으로 국산품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경기 침체 하락폭을 크게 잡았지만 그 정도 하락폭에 그친 것은 이 루브라 가치 하락과 금수 조치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FT는 수입 대체 효과가 산업마다 크게 갈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의 수입이 금지된 식품 부문에서 육류와 치즈의 생산이 급증하고 또 화학산업과 비료 제조사들의 영업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그 이외 부문에서는 러시아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업 환경의 기본적인 개선을 행하지 않는 한 수입 대체는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4위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사는요, 빌 게이츠가 법인세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법인세가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법인세율과 규제가 혁신을 방해해서 미국 경제를 둔화시킨다는 주장을 정면 비판한 건데요. 빌 게이츠는 실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자국으로 들여오지 않는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감가상각 등 회계 조치를 통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국 GDP에서 4%를 차지했던 법인세가 현재는 2%로 줄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의 모든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은 물러났기는 했는데요. 한때 세계 최대 기업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법인세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는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자 어떻게들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일본 어떤 그 기업 관련 만화책인데요.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문구가 일본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한국하고 경쟁에 있어서 우리 너무 힘들다. 한국은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막 정부가 다 도와줘서 하는데 우리는 뭐 정부가 법인세도 높게 하고 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국내에서는 법인세가 높다고 국내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글쎄요 뭐 이제 물론 뭐 OECD 기준으로 뭐 국가별 법인세가 다 순위가 있지만은 약간 좀 이것도 기업 그 국가별로 조금 또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법인세를 많이 내느냐 아니면 소득세 재산세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분배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줘서 기업들 투자를 하고 흔히 말하는 그 낙수 효과가 일어나길 바랬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추세 자체가 이제 뭐 소득 증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득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내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전이가 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세금 부담 흔한 뭐 서민들이 더 많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들을 많이 죽은 상태고 여기서 수출까지 막히니까 지금 굉장히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낙수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소득 중심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법인세를 올려서 오히려 국민들 세부담 좀 그 비율을 막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기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사는요, 미 유명 헤지펀드 알리바바 지분 10억 달러 전략 매각이란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인 서드포인트가 보유 중이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서드포인트는 지난 15일 분기 공시를 통해 지난 1분기에 알리바바 지분 10억 달러를 전부 매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알리바바 지분을 전부 매각한 지난 1분기에 알리바바 주가는 20%가량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9월 68달러의 공모가로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지난해 11월에는 119.15달러까지 상승해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짝퉁 제품 판매 논란 등 악재에 시달리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헤지 펀드가 지금 알리바바의 지분을 상당 부분 전량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알리바바의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뭐 기업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헤지 펀드니까 성격상 어느 정도 많이 이익을 남겼고 뭐 여기 또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좀 회수를 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 먹었다 이건가요? 전승주 연구원한테도 말할 기회를 한번 줘보자. 10억 달러면 우리 환율을 적용하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 10억 달러요? 10억 달러. 농담이에요, 농담. 100조. 아니 10억 달러면 1조? 1조지 1조. 왜 이래? 네, 편집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2위 기사인데요. 중국과 브라질 530억 달러 경협 합의했다라는 르몽드지 기사였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이 53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미 대륙을 관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도 착수할 예정이고 그 이외 인프라, 자원, 에너지, 농축 산업 등 35개 투자 협정에도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투자 협력에 따라 향후 6년에 걸쳐 530억 달러에 이르는 협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과 브라질의 협력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양국은 물론 신흥국의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이 남미 일대의 금융뿐만 아니라 이 투자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분야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중국의 패권 다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세계 경제권을 크게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친한 한 축,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브릭스라고 하는 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여기 브라질 같이 소위 원자재 관련 신흥국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브릭스 뭐 개발은행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 신흥국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뭐 크게 보면 미국을 견제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나 남미가 신흥국이 어려워진 게 중국이 옛날에는 원자재 많이 사줬는데 안 사준 중국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안 사주니까 브라질이나 신흥국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이 지금 남 살림에 신경을 쓸 만한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 크게 봐서는 좋은데요. 일단 자기 그 집안 살림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리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막 그런 중국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이 든 게 그런 여유가 되는 건가 좀. 그 외환에서 4조 달러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예. 4조 달러.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쓸 거겠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의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여러 군데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도 하고 있고 적자도 좀 날 거고. 실제로 금융 조달을 하려면 좀 크게 미국계 자금, 중국계 자금이 있으면 미국계 자금은 유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우리도 IMF를 겪어봤지만 굉장히 간섭이 심합니다. 그래서 남미 쪽에서는 베네수엘라든 어디든 브라질이든 중국계 자금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왔었고요.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남미 쪽이 조금 아무래도 개발이 좀 덜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 같은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펀딩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 국내 기업들한테 진출한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수혜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1위 기사는요. 세계 채권 시장 미국 페드 아닌 중국 경제 상황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제니 옐런이 중국의 앞자리를 내줬다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칼럼에서 점점 더 많은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페드의 움직임보다 중국의 경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권 발행액이나 외환 보유액 규모 그리고 교역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채권 시장에서 중국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칼럼은 과거 옐런 의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특정 대외 변수가 미국 경제와 채권 시장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옐런 의장도 자신이 역할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이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신흥국 중국하고 그거를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연준이 그 예전에는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 뭐 너네 모르겠다 했는데 지난해 점차 들면서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만의 경제가 아니고 전 세계 경제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저희가 아까 뭐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는 미국이 중국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경제나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채권 시장은 미국 금리 언제 올리는지 제일 관심이 많을 것 네. 같은데요. 그건 그래. 그러면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통화 완화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연내에 이런 행보가 엇갈릴 거라는 전망의 칼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행보, 연내 극명히 갈릴 듯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기와는 상관이 없이요. 지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안 중에 뭐가 가장 그 여파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없어 보여요. 답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얘기했던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각국 통화 정책은 말은 국제 공조지만 지금 거의 각자 도생이지 않습니까? 그냥 전제가 네. 지금 각자 간다고 예.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한 각자 지금, 도생이고 환율은 뭐 아시겠지만은 더더욱 이거는 뭐 서로 어떻게 보면 환율하고 통화 정책이 엮여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최소화시키려면은 시그널을 이제 자주 많이 잘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연준도 계속 그걸 시장과의 소통을 노력하고 ECB도 뭐 더 자주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근데 시장이라는 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또 이런 걸 선반영을 많이 하고 쏠림과 또 반작용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뭐 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없다고 보시나요? 제가 뭐 금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파를 최소화시키려면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답이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제조업 지수보다는 서비스업 지수로 좋아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힘들 거라는 소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물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대책은 모르겠으나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중국에겐 가장 좋다, 신흥국에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거는 이제 도와주는 거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도와주는 거니까 투명성은 뭐를 내보내야 되는데 투명성이라고 하는 건 시그널을 제대로 내보내 주자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그럼 이 시그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 시그널 자체가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 안 되죠. 금리 인상을 지난번에 했을 때 그 위기가 왔던 거는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 너무 빨라고 다음에 그때는 사전에 이 예령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군대 가서 받들어 총 하려면 이 받들어라는 예령이 있고 총하고 이게 본령이거든. 예령 본령을 그러는데 예령 없이 본령으로 받들어 총 들어 해버리니까 그냥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무지하게 빨리 가버렸죠. 지금 예령 요번엔 예령을 충분하게 길게 주었고 예령 계속 예령을 주잖아요. 그다음에 본령으로 들어가서도 속도를 그렇게 빨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기사 자체가 약간은 좀 오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렇게까지 큰 그 여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2013년에도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시장이나 어떤 경제 조건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슈퍼 테이퍼 텐트럼이 있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그때는 이제 소위 이게 버냉키 쇼크라고 얘기할 때인데 2013년 5월에 딱 2년 전이죠. 그냥 버냉키 의장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왕적 완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좀 했는데 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 전에는 다른 시그널이 없었는데 이 연준 의장이 갑자기 줄일 수 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했는데 시장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하고는 다른 부분은 그러고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많이 해줬고 맞아요. 물론 이제 시기가 언제냐는 이제 시장에서 엇갈리긴 하지만 계속 좀 단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는 됐고요. 그리고 그때랑 달라진 게 그때보다는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좋아졌다는 것. 네. 반면에 또 달라진 거는 그 미국하고 뭐 영국은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다 빅 중앙은행들인 ECB랑 뭐 BOJ는 계속 풀고 서로 엇갈린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주요국들이 돈을 풀고 있다는 게 약간 그 완충 작용을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그 버냉키 쇼크 이후에 그 당시에 아시아 국가들의 채권 자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자금도 일단 그때부터 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만 안 올린다면 충격은 조금, 그러니까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어떤 부분도 급진적으로 개혁을 하거나 급진적으로 뭔가를 바꾸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빨리 올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연준이 정책금리를 1%까지 내렸다가 5.25까지 그게 이제 그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이냐 하니까 나름 그 당시에는 25bp씩 베이비 스텝이라고 굉장히 천천히 올렸다고 판단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1% 저금리 때 부동산이 이제 막 올랐는데 나중에 5.25까지 올리니까 그 낮은 저금리에 부동산이 이렇게 생겼던 게 5.25에 이제 터져버린 거죠.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 25bp가 아닐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계속 꼭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렸죠. 네, 속도나 폭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때는 속도나 폭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그 전에 90년대도 94년 5년 때인가 예. 그때도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그리고 딴 나라 안 보고 올렸거든요. 그때는 그때. 오히려 신흥국들을 좀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뭐 그런 것도 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딴 나라 안 보고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연준이지 세계중앙은행 아니다 그러고 올려야 된다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우리 영화 보면 처음에 다이하드 재밌잖아. 근데 다이하드 2 그 돈을 무지하게 집어넣어서 만들어도 다이하드 원래 것만큼 재미없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이 제일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한 번은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 충격이 지난 2013년 충격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하고 그때하고 또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 위기라고 했는데 지난 한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걔들이 준비를 했거든,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첫 번째였는데 이제는 2탄, 3탄, 4탄, 5탄 지금 한 15탄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는 어느 정도 됐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충격이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외신 인사이드 모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클로징 해주세요. 5월 28일 목요일 연합인포맥스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입니다. 2015년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하반기 국고채 흐름, 외환시장 전망까지 골고루 보실 것 같은데 다들 놓치지 말고 오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안 나옵니다. 자, 나오신 소감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 처음 나온 자리라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자리였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얘기들도 제가 모르는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또 된다면 불러주시면 좀 더 많고 다양한 자료들 준비해서 유익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재미는 없었어요. 아, 재밌었죠. 우리 굉장히 재밌게 하는 데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이게 되게 재밌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농담이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